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표 중심 써머리 만점 한국사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단원별로 공부하게 되는데요. 고조선 전기부터 중기까지 내용을 연표 중심으로 공부해 보겠습니다. 기원전 2333년에 고조선이 시작해서 기원전 108년에 나라가 망했습니다. 먼저 건국에 대해서는 건국자 단군이 시험에 3번 나왔습니다. 동국 통감 무진년 기준으로 2333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고조선 중기가 되면 요령 지방과 대동강 유역에 우리 고조선의 유물이 많이 발굴되게 됩니다. 유물 내용으로는 비파형 동금이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고요. 그 외에도 고인돌이나 미송리, 토기 등이 정답으로 출제되었습니다. 고조선 후기가 되면 즉 기원전 400년 이후로 BC 4세기 중국 연나라와 대립했는데요. 이때 고조선은 왕칭을 했고요. 왕 아래 상대부 박사 장군이라는 관직을 두었다라는 것도 시험 매우 자주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연두색은 시험에 85점 이상 득점하기 위해서 알아야 될 기준이 되고요. 노란색으로 보고 계신 바로 이런 내용은 시험에 5번 이상 나왔던 여러분 성적에 최소한 75점을 보장해주는 기준입니다. 국내 유일하게 저는 모든 출제 횟수를 빅데이터화해서 빈출 1, 2, 3, 4, 5등급으로 나누어서 평소에 설명을 하죠. 여러분들에게 빈출 1, 2등급으로 노란색, 빈출 3급으로 연두색, 그리고 빈출 4, 5등급으로 갈색으로 여기서 표기하되 시험에는 95점 이상 100점을 여러분들에게 보장해 드릴 수 있는 출제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자, 고조선의 위기로서 이 연나라와 대립하다 보니까 진계라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서쪽, 즉 요하강의 서쪽 요서 지역을 잃고 쇠약해졌다. 시험에서 망했다 하면 잘못되었다. 이렇게 여러분이 표기하셔야 됩니다. 이후에 우리나라의 고조선 단군 이래로 부왕과 준왕이라는 인물이 나타나서 부자 간에 세습을 했다라는 것이 고조선 초기 건국기부터 고조선 중기까지 여러분이 알아야 될 핵심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자, 첫 시간이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노란색은 여러분들이 75점 이상, 연두색은 85점 이상, 여러분들이 갈색까지 다 공부하신다라면 95점 이상 100점이 보장되는 특별한 학습 효과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시험 문제를 하나 풀어보기 위해서 제가 주관식 문제를 만들어 왔습니다. 먼저 빈출 1급입니다. 고조선이 기원전 4세기경 왕 아래 설치한 관직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2016년 국가직 9급을 제가 응용해서 만든 문제입니다. 네, 정답은 왕 아래 앞에서 말씀드렸죠. 무엇? 상대부 박사 장군이라고 하는 공무원 제도가 있었다. 시험에 무려 12번 나왔던 주요한 핵심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자, 똑같은 빈출 1급 문제 하나 더 있습니다. 고조선의 유물로서 고인돌과 미송리 토기와 함께 나온 청동검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네, 청동검 앞에 중국의 악기를 땄다. 비파형 동검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앞서 공부를 제대로 여러분들이 연표 중심으로 하셨다라면 이런 문제 쉽게 풀 수 있을 거고요. 역시 16년 국가직 9급에 나왔던 이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고 고득점 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자, 써머리 만점 한국사 이번에는 고조선 말기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조선은 기원전 2세기경 정확히 194년에 위만이라는 사람이 중국에서 망명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는 옷차림이 상투와 조선인 차림을 하고 있는 걸로 봐서 중국인이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이란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만은 우리 고조선에 오자 당시의 왕인 준왕을 그가 쫓아내버리고 밀어내버렸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왕이 되고 나서 나라 이름을 그대로 조선이라고 했다. 나중에는 이것을 고조선이라고 우리가 이해하지만은 당시 기록에는 국호를 조선이라고 계승한다. 이렇게 문제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고조선은 위만이 우리나라에 온 후에
철기 문화가 훨씬 더 융성해졌고요. 중국의 한나라와 우리 한반도 남쪽에 있었던 진이라는 나라와 중간에서 교역을 해서 중개무역을 해서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었다라는 것이 시험에 꽤 자주 나옵니다. 이번에도 여러분이 노란색으로 보이는 이것은 시험에 빈출 1, 2등급으로서 여러분들의 75점이 보장되고요. 연두색은 여러분에게 85점 이상을 보장하는 키워드의 기준이 되겠습니다. 이후 기원전 2세기가 끝날 무렵 직전에 우리 위만조선은 중국의 한이라는 나라와 대립하게 되어졌는데요. 그 이유는 중간에 있던 진번과 임둔이라는 나라를 복속시켰고요. 중국의 한나라는 중간에 창해군이라고 하는 지역을 설정을 해서 우리 고조선과 한나라 사이에는 갈등이 발생하게 되어졌습니다. 그 결과 기원전 109년에 중국 한나라 무제 싸움을 잘하는 무술무자입니다. 침략해서 그러나 우리가 폐수라는 곳에서 승리했는데 폐수가 정확히 오늘날 어디를 지정하는지 알 길은 없습니다. 자, 다시 1년 뒤에 패배했던 한무제는 다시 장군을 보냈습니다. 그랬는데 기원전 108년에 고조선에 내분이 일어나서 우거왕이 결국 죽게 되어졌습니다. 이후 국가 멸망이 기원전 108년에 곧바로 나라가 망했고요. 당시 수도인 왕금성이라는 것이 한나라에게 완전히 짓밟히게 되었다는 것이 중국 사마천의 사기라는 책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중국의 한나라는 우리나라에 4개의 군현을 설치하였다라는 것이 고조선의 마지막 멸망에 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을 두고서 여러분과 함께 간단하게 주관식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고조선은 중국 한나라 누구 황제의 침략으로 언제 멸망하였나요? 네, 중국 한나라 문제 아닙니다. 무제가 정답이 되겠고요. 이게 무술할 때 무자입니다. 자, 언제 멸망하였나요? 기원전 108년에 멸망하였다라는 연도도 여러분들이 정확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한나라 무제의 대규모 무력 침략을 받아 멸망한 고조선의 왕 그리고 수도 등 2개를 표기해 보시오. 자, 고조선의 왕 이름이 무엇입니까? 네, 우거지상으로 죽었다. 우거왕이 되겠습니다. 자, 수도는 어디였습니까? 3글자였죠? 왕금성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빈출 각 3등급의 시험에 서너 번씩 나왔던 여러분 성적 85점에서 95점을 보장하는 약간 난이도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서물이 만점 한국사 고조선 문헌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고조선 이후로 삼국, 남북국, 고려, 조선 이렇게 5개 큰 토막을 나누어서 우리나라 연대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고조선 시대에 우리나라 고조선을 기록으로 남긴 건 없고요. 중국에서는 기원전 7세기경에 제라는 나라의 문헌에 보면 고조선 이웃나라와 교역, 무역을 했다라는 그런 기록이 나와 있는데요. 이게 시험에 3번 나왔습니다. 자, 이 책의 출처가 어디냐? 중국의 관중이라는 사람이 쓴 관자라는 책인데요. 이것은 시험에 자주 나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보다 약 600년이 흐른 기원전 1세기경에 사마천의 사기라는 책에 고조선의 멸망에 관한 얘기가 있고요. 한서지리에 보면은 고조선 사람 백성들의 8조 법검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 외에도 산해경이나 삼국지 동이전에 중국 역사책에 우리나라 고조선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고조선 시대의 기록 중국에서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그렇다면 선생님 우리나라 역사책 중에서 고조선 단군에 대한 기록은 언제 나타납니까? 바로 이 고려 시대입니다. 고려 1281년 이련이라는 분이 삼국유사를 기록으로 남겼다.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이보다 6년 늦은 1287년 충렬왕 때 이성유가 제왕운기라는 기록을 남겼다. 둘 다 원간습기 시장인 충렬왕 때의 기록입니다. 자,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요. 다음에서 고조선 또는 단군의 이야기가 수록되지 않는 책을 골라라 라고 묻는다라면 대표적으로 삼국사기와
동국 이상국집 이규보의 저서죠. 이 책에는 고조선 이야기가 없습니다. 삼국사기는 글자 그대로 고구려 신라 백제에 대한 기록이니 고조선이 없는 게 당연하고요. 동국 이상국집은 고구려를 모델로 삼았기 때문에 여기에는 유명한 주몽의 이야기가 있지 단군에 대한 이야기가 없다라는 것. 그래서 정답으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조선에 나오는 단군 또는 고조선 기록입니다. 먼저 세종실록 지리지라는 책, 두 번째로 서거정의 유명한 동국 통감이라는 두 책이 대표적으로 조선의 단군, 조선이 있는 내용입니다. 이외에도 응제시주나 표제, 엄주, 동국 사략, 동국 역대 총목이라는 책도 시험에 한 번씩 보기로 나왔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문화사, 역사 문헌편에서 조선의 역사책을 공부할 때 한 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페이지는 우리 단군과 고조선에 대한 기록이 중국 책과 우리나라 고려 조선 어디에 어떤 책이 있는지 여러분과 함께 요약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이 내용과 관련해서 빈출 2급 주관식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단군 순화가 수록되어 있는 고려시대 이련스님의 책은 이련하면은 삼국 유사가 정답이 되죠. 삼국 사기는 김부식이 고구려 신라 백제를 썼는데 삼국 유사는 삼국 사기에 없는 내용, 즉 고구려 신라 백제보다 앞선 단군 고조선에 대한 기록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해하신 겁니다. 자, 또 다른 빈출 2급입니다. 단군 신화가 수록되어 있는 고려시대 이성류가 지은 저서 이름은 무엇인가? 이성류 하면은 네 글자. 정답은 제왕운기라는 책입니다. 제왕운기는 중국의 요임금, 순임금 등과 우리나라 단군을 이렇게 따로 상권과 하권에서 기술하기 시작한 유명한 책인데 시험에 무려 총 18번이나 출제될 정도로 매우 중요한 키워드라는 것 여러분들이 알고 시험장에 가셔야겠습니다. 연표 중심 서머리 만점 한국사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고구려 초기 편입니다. 고구려 연표 여러분들이 동명왕 주몽에서부터 이후 보장왕까지 여러분과 함께 연표를 위에 두었습니다. 이 중에 첫 번째 동명왕입니다. 주몽은 성이 고시였고요. 그의 이름은 주몽. 활을 잘 쏘는 사람이라는 뜻의 부여 글자였습니다. 어머니는 유화 부인이었고요. 그는 졸본이라는 지역에서 고구려를 만들었다. 졸본에 가면은 오녀산성이라는 지역이 있죠. 그것이 바로 주몽이 건국한 장소였습니다. 그의 아들이었던 유리왕은 아버지가 왕 나라를 세운 지 40년 되던 해에 졸본 지역이 국가 수도로서 적절치 않았기 때문에 국내성 압록강 쪽으로 국가를 수도를 옮기게 되어졌다라는 거 시험에 5번 나왔습니다. 그는 아버지 이후로 5연맹 부족 국가, 소노부, 전노부, 연노부 등등 5개 부족을 잘 버무려서 국가를 통치했다라는 것이 고구려의 건국에 관한 핵심 출제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이후 6대 태조왕이 되면 3, 4, 5대는 시험에 나올 만한 게 전무합니다. 수능부터 항상 여러분들이 6대 태조왕을 배우게 되는데요. 당시에 영토를 많이 넓혔는데 그 대상 국가가 바로 옥저라는 나라다. 옥저는 함경도 쪽에 있는 나라죠. 자, 그리고 중국 땅을 향해서 요동을 진출하려고 노력했다. 요동을 완전히 장악하지는 못했습니다. 요동 땅 장악은 광개토 왕 때 성취가 됩니다. 어쨌든 시도는 누가? 태조가 했다라는 것 시험에 몇 차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왕권을 계루부 고시가 완전히 독점하도록 기여했다라는 것도 시험에 몇 차례 나왔는데요. 연두색으로 표기되어 있으니 여러분이 85점 이상 맞아야 될 출제 횟수 3번 이상 4번을 제가 연두색으로 표기했다라는 것 여러분에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이번에 9대 고국천왕 때가 되자 이제는 형으로부터 물려받는 게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왕권을 물려받았다. 이것을 부자상속 왕위 계승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국가의 행정 체계를 바로 잡았는데요. 5부족이 서로 따로 국밥으로 놀았는데 이제는 그 5부족을 다 설득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자 해서 수도를 5개로 조각을 냈습니다. 중부, 동부, 서부, 남부, 북부, 즉 모든 민족을 하나로 중앙 집권제를 만들었기 때문에 출제위원이 꽤 관심 갖는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부족장들은 어떻게 5개 부족장들은 어떻게 되었느냐? 전부 다 중앙 귀족으로 편립하게 되어졌다. 어느 왕 때? 고국 천왕 때의 사건이었습니다. 이후 11대 동천왕이 되면은 이제 중국을 공격합니다. 중국 한나라가 우리 고조선을 집어삼킨 이후에 한 사군이라는 걸 뒀죠. 그래서 중간에 서안평이라는 것을 먼저 공격했다가 중국의 위라는 나라의 관구검에 반격을 받았습니다. 중국의 위촉오라는 삼국시대에 있는데요. 조조의 저 밑에 장수가 되는 관구검이 쳐들어왔는데 우리는 유리왕이 만들었던 국내성 저 안쪽 산성으로 환도성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것이 함락되고 동천왕 때 고구려가 망하기 직전까지 갔다가 겨우 살아남게 됐습니다. 이후에 위나라를 견제하기 위해서 중국 저 남쪽에 있는 오나라와 수교했다라는 것도 시험에 보기에 한번 나왔습니다. 다시 15대 미천왕 때가 되면 동천왕의 원수를 갚습니다. 자, 이번에는 서안평을 공격해서 311년에 완전히 점령했고요. 다시 2년 뒤인 313년에는 우리나라의 평양성이 있던 그 대동강유역, 중국의 낭낭군이라고 하는 중국의 지방행정구역을 완전히 우리가 퇴출, 몰아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평안남도 저 평양 아래쪽에 있었던 대방, 즉 황해도 지역까지 고구려 땅이 넓어졌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배운 동천왕은 중국에 먼저 공격해서 위기를 맞았으나 미천왕 때는 이제 중국을 완전히 제압하고 한반도에서 중국을 축출 밀어내고 이제 우리나라의 고구려 시대가 찾아 제대로 구가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빈출 1급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고구려 미천왕이 313년 한반도에서 마지막으로 축출한 중국의 한 사군 이름은 무엇일까요? 네, 무슨 군? 정답은 네, 낭낭군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고구려 고국 원왕 때 백제 누구왕이 군사 3만 명을 이끌고 어디를 공격해 왔나요? 자, 이 문제는 이어서 뒤에서 배워야 될 내용인데요. 여러분들이 미리 땡겨서 공부하자라면은 백제 근초고 왕이 평양성으로 공격해 왔다라는 것이 정답이 되겠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안 배우고 풀었는데 이거 따라왔습니까? 못 풀으셨죠? 자, 그 얘기는 여러분 아직 준비가 덜 되어 계시다는 거고요. 이 문제는 배우지 않았는데 곧바로 답이 나온 분은 90점 이상 분명히 딸 수 있는 준비가 잘 된 분이라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서머리 만점 한국사 고구려 중기편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구려는 고국 원왕 16대 왕입니다. 중국과 전쟁을 했는데요. 전년이라는 나라의 모용황이라고 하는 요동 땅에 있던 왕의 침략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고구려는 또다시 위기에 빠지게 됐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백제의 근초고 왕이 쳐들어와서 결국 평양성에서 고국 원왕이 전사했습니다. 이거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이후에 고국 원왕의 아들인 소수림 왕은 아버지가 이렇게 대패를 한 후에 국가가 멸망될 것을 우려해서 국가에 새로운 계기를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첫 번째로 그는 중국의 전진이라는 나라로부터 불교를 수용해서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다 모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자, 국민의 마음을 모은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시험에 매우 자주 나오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국민들에게 공부를 배울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유교 교육기관인 태학이라는 것을 우리나라 최초로 설립했습니다. 자, 고조선에는 태학이라는 학교가 없었고요. 우리나라 백제나 신라에도 학교가 없었는데 고구려가 최초로 만든 우리나라 학교이기 때문에 출제위원이 좋아합니다. 세 번째로 국가의 법률이 필요하죠. 율령을 만들어서 반포했습니다. 소수림 왕은 불교와 태학과 율령을 잘 반포해서 아버지 때
국가가 위기를 맞은 것을 다시 부흥의 기회로 삼았다라는 거. 자, 고국 원왕이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은 그가 패배한 왕인데요. 패배를 자랑하기 위한 게 아니라 삼국시대 700년 중에서 고구려와 백제, 신라는 절반인 350년 동안에는 싸움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고구려 중반이 되면은 고국 원왕 때부터 서기 371년부터 드디어 전투를 시작했다라는 것. 고구려, 신라, 백제의 소용돌이 속의 시작점이 시험에 많이 나오다 보니까 백제 왕에게 고구려 왕이 전사당했다. 출제위원이 특별히 시험에 자주 내는 원인과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후 소수림 왕을 기반으로 해서 그의 조카였던 광개토 왕이 이제 왕이 되면서 그는 우리나라 최초로 영락이라고 하는 연호를 사용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는 북쪽으로 원정을 떠났는데요. 고구려 서북쪽 왼쪽으로 거란족을, 동북쪽 오른쪽으로 숙신족을 그가 쳐들어가서 제압을 했고요. 이후 왼쪽에 있는 요동반도에 후연이라는 나라를 공격해서 점령하기도 했다라는 거 매우 중요한 컨셉이 되겠습니다. 그는 남쪽으로는 한반도를 정복하게 되어졌는데요. 먼저 바로 왼쪽에 있던 백제라는 나라를 공격해서 토벌했습니다. 아신왕이 항복했다는 기록이 있고요. 58개성 700여 촌을 백제가 빼앗겼다라고 역사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백제는 저 바다 건너 외 일본과 화통 친하게 지내서 고구려를 매우 화나게 했다라는 기록도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던 중에 오른쪽 신라가 고구려에게 형님, 일본이 자꾸 외놈들이 우리를 괴롭혀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광개토왕이 군사 5만 명을 이끌고서 자, 어디에 외놈들이 있느냐 하고 찾아갔는데요. 바로 그것이 저 낙동강 유역이었습니다.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역사 내용에 임나가라 종발성에서 광개토왕이 일본 외를 물리쳤다라고 기록에 나와 있는데요. 이 내용을 보시면 광개토왕이라고 이해하고 정답을 찾으셔야 합니다. 그 결과 옆에 있던 경남 김해 쪽의 금관가야가 6개 가야를 주도하다가 결국 다쳐서 금관가야가 쇠퇴하게 되어졌다는 것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결과론적으로 앞에 보셨던 이 광개토왕은 거란과 숙신, 후연을 공격하고 백제와 가야도 공격하였는데요. 유일하게 신라하고는 좋은 사이였다. 신라를 구원하였다. 이때 신라의 왕은 내물왕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학습해서 잘 기억하고 계시리라고 보여집니다. 이후에 장수왕은 아버지 광개토왕을 이어서 역시 그도 영토를 확장했는데요. 그가 했던 사업은 저 2대 유리왕의 국내성에서부터 이번에는 평양으로 427년에 천도를 했습니다. 이것이 남진정책, 즉 백제와 신라를 공격하기 위한 교두보 마련이었는데요. 이후에 오늘날 서울 송파에 있던 백제의 수도 한성을 공략해서 점령했고요. 그리고 계로왕을 그 자리에서 전사시켰다라는 거. 이보다 100년 전에 고국 원왕이 건축왕에 죽었던 것을 371년 이후 104년 만에 원수를 갚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영토를 남쪽으로 계속 와서 충청도 지역의 남한강 지역까지 차지하고 국경선을 백제와는 남양만에, 신라와는 중령, 경상북도 끝에점까지 하한선으로 내려왔다라는 거 중요한 컨셉이 되겠습니다. 저 북쪽으로는 몽고와 경계 지역이 되는 흥한령 산맥을 점령하기도 했는데요. 이것을 지우두 지역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저 관내 중국 중원 대륙에는 남조와 북조에 많은 나라가 있었는데요. 싸우지 않고 함께 교류하면서 중국의 남북조를 동시에 견제하였다. 마치 조선시대 광해군 때 후금과 중국 명나라를 견제하는 것과 같은 원리라는 것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계셔야겠습니다. 빈출 1급입니다. 광개토왕이 요동으로 진출을 위해 공격한 중국의 국가 이름은 무엇입니까? 광개토왕 요동하면은 자, 두 글자죠. 후연이라는 나라 시험에 10번 나온 중요한 컨셉입니다. 다시
광개토 왕이 어느 나라를 구원하기 위해서 5만 명의 병사를 보내서 어떤 나라 군사를 격파했나요? 자, 어느 나라를 구원하려고? 정답은 두 글자, 신라입니다. 어느 나라를 격파했다? 한 글자입니다. 왜? 일본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신라를 구원했다가 시험에 21번 나온 빈출 특급이고요. 왜를 격파했다? 빈출 1급에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주관식으로 이렇게 문제 풀어보니까 굉장히 좋죠? 여러분 실력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점검하면서 계속 학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연표 중심 서머리 만점 한국사, 네, 고구려 말기편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고구려는 21대 문자왕 장수왕의 손자였습니다. 이때 부여라는 나라를 완전히 흡수했습니다. 기원전 3, 4세기경 시작되었던 부여는 약 700년 만에 고구려 문자왕에게 망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시험에서는 문자명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같은 인물이 되겠습니다. 그 결과 고구려는 광개토왕 장수왕보다도 더 넓은 영토, 고구려 최대의 영토는 바로 문자왕일 때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기억하셔야겠습니다. 25대 평원왕 때는 자, 이후 중국이 5호 16국 300년간의 혼란기를 끝내고 이제 드디어 하나의 나라가 전체 중국을 집어삼키게 되니 나라 이름이 수나라입니다. 38년 동안 존속하다가 당나라에게 그 정권을 넘겨주고 말았습니다. 자, 이 페이지에서 고구려 말기에 문자왕과 평원왕은 시험에 하나 정도 키워드 나왔기 때문에 비교적 중요하지 않은 왕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26대 영양왕은 드디어 시험에 많이 나오는 중요한 왕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바보 온달 아십니까? 바로 평강공주의 남편이죠. 평원왕의 딸이 평강공주인데요. 그 사위인 온달이 고구려가 신라에게 빼앗겼던 한강 유역을 공격해서 다시 되찾았습니다만은 그는 결국 신라 중령 이북 땅을 수복한 후에 전사하고 곧바로 이 땅도 신라에게 다시 빼앗겼다라는 이 세 가지 키워드가 시험에 등장합니다. 영양왕 때 안보로는 자, 중국에 통일된 이 수나라의 그 국력을 알고 싶어서 먼저 침략을 해봤습니다. 말갈병사, 말갈은 오늘날 만주족을 의미합니다. 이 군사들을 데리고서 중국의 요서 지역을 쳐들어갑니다. 요하강의 서쪽 요서 지역, 지난번에 연나라의 진계 장군 때 잠시 설명드렸던 바로 그곳입니다. 이곳에 먼저 소위 선빵을 날렸는데요. 성공하지는 못하고 오히려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다. 그 어려운 일이 뭐냐? 수나라가 대대적인 침공을 문제와 그의 아들 양제 때 쳐들어왔습니다. 수나라 양제가 113만 명을 끌고 왔다가 특공대 30만 명이 평양 쪽으로 오는 이런 전략이 있었는데요. 바로 우리나라의 유명한 을지문덕이 612년에 살수라는 곳에서 청천강이라고 불리는 오늘날 평안남도와 북도의 중간에 흐르는 강입니다. 여기서 30만 명을 거의 다 몰살시켰다라는 유명한 이야기, 우리나라 3대 전투 중에 첫 번째 살수대첩입니다. 영양왕 때 일이었습니다. 자, 이후 27대 영류왕 때는 연개소문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영양왕 때는 살수대첩의 을지문덕이고요. 영류왕 때는 연개소문이 등장하는데 이때 수나라는 망하고 38년 만에 수나라 황제의 이종 사촌이 당고종 이연이라는 사람이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연개소문이 수나라는 망했지만 당나라가 더 막강하게 우리나라를 쳐들어올 것 같다. 어떻게 할까? 천리장성이라는 것을 요동 땅에 축조했다라는 것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연개소문에 바로 치적이 되겠습니다. 그는 얼마 후에 정변,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이유는 자꾸 영류왕이 당나라하고 사이좋게 지내자는 겁니다. 원래 이 연개소문은 주전파, 전쟁을 좋아했습니다. 굉장히 명장입니다. 그래서 영류왕을 왕의 자리에서 쫓아내버렸습니다. 쿠데타를 일으킨 거죠. 정변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영류왕의 조카를 보장왕이라는 이름으로 왕위에 올렸습니다. 본인은
대망리지라고 하는 직책에 올라가서 요즘 말하면 대국무총리입니다. 본인이 국가의 권력을 좌지우지했습니다. 당시에 당나라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래쪽에 신라라는 나라 괴롭히지 마라. 왜? 나당 연합체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얘기를 연개소문은 무시했습니다. 그랬더니 드디어 당나라의 태종이라는 황제가 우리나라에 쳐들어와서 유명한 요동성이라는 요충지를 차지했는데 바로 아래에 있던 안시성을 마저 빼앗으려 하다가 양만춘 장군에게 그들이 패배하는 바람에 결국 고구려를 마저 침략하고 멸망시키지 못하고 패퇴했습니다. 자, 고구려는 당나라, 요즘 말하면 미국입니다. 싸워서 이기는 전과를 올려서나 계속 싸움을 오래 지구전을 하다 보니까 국가 재정이 바닥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안타깝게도 연개소문마저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연남생이 망리지로 승계를 했는데요. 형제간의 싸움이 나서 그가 중국으로 투항하고 말았습니다. 훗날 평양성에 있던 막내 연남산이 나당연합군에게 항복하게 됨으로써 서기 668년에 700년이 조금 지난 고구려는 마지막으로 문을 닫고 말았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고구려 말기 스토리였습니다. 자, 시험 문제 하나 만나볼까요? 법원직에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612년 영양왕 때 을지문덕은 평양으로 직접 쳐들어오는 중국 어느 나라의 누구 군대를 격파했을까요? 나라 이름 먼저, 네, 한 글자 수나라죠. 수나라 황제 이름이 누구였을까요? 양제입니다. 양제가 113만 명이 왔다가 30만 명의 특공대가 왔는데 그것을 을지문덕이 살수해서 다 죽여버렸다. 살수대첩이 되겠습니다. 영양왕 때 을지문덕이 수양제의 30만 대군을 격파하고 대성을 거둔 전투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네, 이 내용 앞에 두 글자 대첩, 정답은 바로 살수대첩인데요. 시험에 무려 13번이나 출제된 빈출 1급이 되겠습니다. 연표 중심 써머리 만점 한국사, 이번에는 백제 초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제는 기원전 18년경에 주몽의 아들이었던 온조가 한강변에 내려와서 송파 쪽에 한성 백제를 세운 것으로서 건국이 시작됩니다. 이후에 2대, 3대부터 7대까지는 한국사에서 기록이 거의 없고요. 8대 고이왕 때 드디어 육좌평이라 불리우는 행정 6개 관청을 만들었다라는 것이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서 각 관청마다 공무원을 뽑는데 오늘날에는 1급, 2급, 9급 공무원까지 여러분 잘 아시죠? 백제는 1급부터 16급까지 있었다. 16품에 16등급으로 공무원 직제가 자세하게 나누어졌다는 것 기억하셔야겠습니다. 그러고서 공무원에게 자색, 자주색, 비취색, 청색 등 3가지 색상으로 유니폼을 입혔답니다. 고위직은 자주색, 하위직은 청색 등으로 유니폼을 입고 멀리서 봐도 저 사람이 고위직인지 하위직인지 구별이 가능했다는 거죠. 그리고 고구려의 소수림 왕처럼 율령을 반포한 것이 서기 262년입니다. 영토 확장을 위해서는 당시 천안에 있었던 목지국을 이 한성 백제가 온조왕 이후로 영토를 넓혀서 이제 오늘날 백제다워지는 것이 바로 고이왕입니다. 온조가 건국하고 고이왕 때 나라의 기틀을 닦았다라는 것이 핵심 줄거리가 되겠습니다. 문제 만나보겠습니다. 고이왕은 관료들의 관동제를 몇 품으로 설치하였나요? 오늘날은 9등급, 9급 공무원, 백제는 몇 품까지 있었다고요? 정답은 네, 16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6등급으로 나누어서 공무원 직제가 있었습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1품 좌평에서부터 맨 아래 16품 거구까지 있었고 추가로 자색, 비색, 청색 유니폼을 3등분해서 3등급으로 나누어 입었다라는 것도 알아두셔야겠습니다. 자, 두 번째 고이왕은 260년에 행정관청으로 어떤 기구를 만들었나요? 행정관청이 몇 개 있었다 그랬죠? 네, 총
6 개가 있었다 그랬죠. 그걸 뭐라고 불렀습니까? 6좌평제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6좌평은 내신 좌평부터 병관 좌평까지 이렇게 6가지가 있었다. 자세한 내용은 훗날 분류사 행정 시간에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표 중심 서머리 만점 한국사, 이번에는 백제 전성기 편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제는 8대 고유왕을 찍고 드디어 13대 근초고왕 때 이르러서 백제가 가장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먼저 영토를 저 남쪽 끝까지, 남쪽이라고 하면 호남 저 밑에 있는 전라남도 바닷가까지가 이제 마한의 영토를 다 집어먹고 백제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즉 백제 정복왕, 고구려의 광개토 같은 분이 누구냐? 근초고왕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북쪽으로, 남쪽으로는 남해 바닷가까지, 북쪽으로는 황해도의 예성강까지 그가 승리하고 고구려의 땅을 빼앗았고요. 나아가서 북쪽으로 평양성을 공격해서 이곳에서 근초고왕을 맞이하던 고구려의 고국 원왕을 살해 죽였다는 겁니다. 이게 언제냐? 서기 371년입니다.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가셔서 가장 어려워하는 한국사 문제는 대체로 연도를 아는 것을 어렵다고 하죠. 이렇게 4개를 툭 던져두고 다음 4가지 사건의 순서를 바로 잡으시오. 가나다라 이렇게 나오거나, 혹은 다음 가와 나 사이에 들어갈 사건을 보기 1, 2, 3, 4에 고르세요. 그러면 사건 3개를 알아야 되죠. 여러분들이 사건들을 연대표와 함께 대략 느낌을 가져야만이 이 사건이 전인지 후인지 여러분들이 정답을 고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공부하고 계신 것은 대부분 연대표 왕과의 이 관계를 표 위에 두고 설명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근초고왕은 아버지와 아들의 부자 상속제를 확립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연두세금으로 빈출 곧 3등급에 해당하는 여러분 시험 점수 85점 이상을 받을 수 있는 키워드입니다. 안보 측면에서는 근초고왕은 중국의 산동 지역을 쳐들어가서 일부 백제의 영토로 잠시 보유했습니다. 또 중국 요령성 쪽에 요서 지방, 앞서서 요서 지역, 여러분 영양왕 때 배웠습니다. 고조선 때도 요서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빼앗겼다라는 것을 배운 적이 있습니다. 자, 그 외에도 일본의 규슈는 오늘날 후쿠오카가 있는 제주도 옆쪽에 있는 일본의 가장 남쪽의 큰 섬을 의미합니다. 이쪽 지역을 차지하기도 했고요. 중국의 동진이라는 나라와 일본과 무역 활동도 활발히 전개했다는 것도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의 손자인 침유왕입니다. 15대 침유왕은 고구려의 소수림 왕처럼 불교를 백제에 수용했다는 겁니다. 연도 꼭 기억해야 합니다. 384년인데요. 고구려랑 비교하면 누가 앞설까요? 고구려의 소수림왕은 372년, 백제의 침유왕은 이보다도 12년 늦은 384년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연표를 중심으로 근초고왕과 침유왕에 대한 이 스토리를 잘 기억하는 것이 백제에서 가장 많이 출제되는 고득점 키워드라는 것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 나아가서 비유왕 때 신라와 함께 나제 동맹을 맺습니다. 이유가 뭐냐면요, 근초고왕과 앞에 보셨던 침유왕 다음에 저 북쪽에서는 장수왕이 등장합니다. 장수왕은 남쪽으로 침공하려고 할 때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비유왕은 북쪽의 장수왕을 머리에 이고서 백제의 왕 눌지와 함께 비유왕, 눌지왕이 백제와 신라의 나제 동맹을 맺었다. 433년이라는 거 기억해야 하죠. 저 장수왕이 평양성으로 수도를 옮긴 것은 427년입니다. 이보다도 6년 늦게 백제와 신라가 방비를 했다라는 것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21대 계로왕은 자, 비유왕처럼 장수왕의 침공을 늘 걱정하면서 중국의 북위라는 나라에다가 고구려가 자신들을 백제를 쳐들어오지 못하게끔 견제해달라고 부탁을 했으나 별로 효과는 없었습니다. 자, 북쪽의 장수왕은 오히려
성려도림이라는 사람을 파견해서 계로왕이 바둑을 좋아한다는 걸 알고 거기에 빠져들게 했다가 방심한 틈에 결국 서울 송파에 있는 한성을 공격해 와서 함락시키고 당시 백제왕 계로왕을 살해했습니다. 자, 이 백제왕의 계로왕의 살해는 371년 고구려 고국 원왕의 죽음을 장수왕이 복수한 그런 결과가 된다는 거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자, 이 페이지 연도표에서는 비유왕이 장수왕을 막기 위해서 신라와 동맹을 맺었다라는 이 포인트와 계로왕이 결국은 장수왕의 공격을 받아서 한성을 빼앗기고 그가 죽게 되었으며 그 결과 수도를 공주로 천도하는 그 계기가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겠습니다. 문제 만나보겠습니다. 건초고왕은 남쪽으로 전라도 영산강 일대 남해안까지 확보하고 정복한 나라. 자, 건초고왕이 어떤 나라를 정복했죠? 남쪽에 있던 두 글자의 삼한 중에서 전라도에 있던 마한이라고 하는 이 지역을 다 통일했다. 드디어 백제가 저 경기도부터 아래 전라도까지 하나로 통합되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지도로 볼까요? 고구려가 있고 신라가 있는데요. 백제가 경기도와 충청도에 있으면서 고이왕 때 충청남도까지 왔는데 건초고왕 때 마한 전라도까지 다 차지했다라는 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고구려의 남진 정책에 맞서서 433년 백제의 비유왕이 신라와 무엇을 처음 결성했죠? 네, 신라의 나, 백제의 제, 나제 동맹을 처음으로 결성했다. 신라의 파트너는요, 눌지 마립간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 신라와 백제는 고구려 장수왕의 남진 정책을 함께 맞서서 견디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요. 당시 비유왕과 눌지왕이라는 기억, 그리고 연도가 몇 년, 433년이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만이 이 문제의 출제를 완전히 득점으로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연표중심 서머리 만점 한국사 백제 중기편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자, 백제는 계로왕 이후에 그의 아들이었던 문주왕이 드디어 아버지가 있던 서울 한성백제를 포기하고 웅진, 오늘날 공주의 수도를 천도하게 되어집니다. 그는 아버지의 명령으로 신라의 나제 동맹 군사를 얻으러 갔다가 10,000명을 데리고 돌아왔는데요. 아버지는 이미 즉 계로왕은 전사하고 본인은 서울을 포기하고 충청남도 공주 웅진으로 옮기게 됐던 겁니다. 당시의 수도 이름이 웅진입니다. 오늘날 웅지코웨이, 웅지출판 아시죠? 웅진 출신의 윤석금 회장이라는 분이 자신의 고향을 따서 웅진코웨이라는 회사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자, 부왕의 사망 이후에 문주왕이 즉위했다. 제가 웅진코웨이를 굳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현실감 있는 얘기를 하나 들음으로써 까먹지 않기 위해서 도움을 드리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4대 동성왕 때는 이제 신라와 이전에 있었던 나제 동맹, 즉 비유왕과 눌지왕의 그 동맹보다 한 걸음 나아가서 왕족끼리 혼인을 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결혼동맹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493년인데요. 433년에 나제 동맹을 맺은 지 60년이 지난 시점에서 결혼동맹으로 격상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겠습니다. 25대 무령왕 때는 공주 웅진성에서 수도만 힘을 합칠 게 아니라 백제 지역 전역이 다 힘을 합쳐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요. 그는 22담로라고 불리우는 22개 거점 지방 도시를 선정을 하고 여기에 그가 가까운 왕족, 자신의 형이나 동생을 파견해서 그들이 지방에 통치를 하게 하면서 웅진의 모든 중앙 집권적 권력을 모으도록 노력했습니다. 그는 중국의 양이라는 나라와 함께 교류를 하면서 고구려를 작은 전투에서 이겼다라고 이렇게 보고한 것도 있고요. 중국 양나라에 조공을 하면서 고구려를 견제해달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시험에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죽은 후에 무덤은 벽돌 무덤이 나와서 양나라 양식이었다라는 것이 시험에 매우 자주 나오는 문화사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동성왕은 493년, 즉 433년 나제 동맹으로부터 60년이 지난 시점에서 신라와 무엇을 맺어서 결속을 단단하게 했나요? 네, 왕족끼리 신라의 왕족의 딸을 데려다가 본인이 동성왕의 와이프, 왕비로 삼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바로 결혼동맹 혹은 혼인동맹이라고 이름하는 것이 시험에 11번 나온 빈출 1등급입니다. 자, 지도로 말씀드린다라면은 백제와 신라가 고구려 평양성에 천도온 장수왕 이후로 그들이 잘 결속했던 이것은 무엇이다? 결혼동맹이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백제는 무령왕이 지방에 무엇을 만들어서 지방 통제를 강화했죠? 네, 기상직, 지방직 등에서 시험에 여러 번 나왔던 내용입니다. 정답은 22담로를 만들었다라는 내용이죠. 누구를 파견했습니까? 네, 왕족을 파견해서 전체적으로 중앙으로 힘을 모았다. 여러분에게 설명드렸습니다. 무령왕이 22담로를 만들고서 왕족을 파견했다가 정답입니다. 연표 중심 서물이 만점 한국사 백제 말기편을 만나보겠습니다. 자, 백제는 말기에 성왕이라고 하는 뛰어난 군주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웅진이라는 땅을 보니 확장성이 없다. 그래서 남쪽으로 오늘날 부여, 예전에 삽이라고 이름을 하고서 천도를 했습니다. 백제의 몇 번째 수도입니까? 세 번째입니다. 첫째는 한성백제, 두 번째가 웅진백제, 세 번째가 사비백제입니다. 그리고 백제라는 이름도 그가 남부여라는 이름으로 개칭을 했습니다. 저 북쪽에 부여라는 나라 있었죠? 남쪽에 있는 부여다. 남부여. 이전에 이미 부여는 고구려 문자왕에게 망하고 없었기 때문에 자유롭게 남부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중앙관청을 22부로 바꾸었다. 이전에는 무엇이었죠? 고이왕 때 6좌평제도 6개의 관청이 있었죠. 이번에 16개가 추가된 22부로 다시 말하면 세부적으로 쪼개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서 부여를 5토막 나누어서 5부로 만들었습니다. 오늘날 서울은 25개 구가 있죠. 옛날 부여에는 5개 부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을 전국을 충청도와 경기도까지 5개 5방으로 나누어서 통치했다라는 이런 내용들이 성왕의 뛰어난 치적이 되겠습니다. 문화적으로는 침류왕 때 받아들인 불교를 이제 일본에게 우리가 수출했다. 불교 전파도 시험에 꽤나 자주 나왔습니다. 안보 측면에서 한강 유역을 고구려에게 빼앗겼다가 신라 진흥왕과 함께 연합해서 고구려를 쳐들어가서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옛날 이 계로왕 이전의 수도였던 수도 한성을 수복했으나 얼마 후에 신라에게 다시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그가 신라로 공격을 했는데 관산성 전투에서 신라와 싸우다가 그는 결국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이때 신라의 장군은 김무력 장군인데요. 시험 문제에서 김무력 장군과 싸우다가 전사한 이러면은 바로 성왕과 그의 치적을 정답으로 고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은 백제의 26대 성왕인데요. 백제에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탁월한 군주가 되겠습니다. 특히 사비천도 남부여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중요한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이후 31대 의자왕이 되면은 의자왕이 옛날에는 해동정자라고 해서 중국의 정자를 빗댄 매우 칭찬받는 왕이었으나 그가 최초로 그가 왕이 된 다음 해에 경남 합천이라 불리우던 대야성으로 그의 장군 윤충을 보내서 신라와 싸워서 이겼습니다. 조금만 더 쳐들어가면 경주까지 먹을 수 있는데요. 드디어 의자왕은 자만했고 국가를 잘 돌보지 않다가 위기를 느낀 신라가 당나라와 함께 나당연합군을 만들고 양쪽에서 협공작전을 펼쳤습니다. 그 중에서 신라 쪽에서는 김유신 장군이 쳐들어왔는데요. 오늘날 황산벌, 충남 논산입니다. 이쪽에서 계백 장군이 5천의 군사를 가지고 신라 5만의 군사와 싸웠으나 10대 1의 수적 열세 때문에 모두가 다 몰살당하고 말았습니다. 여세를 몰아서 김춘추와 당나라 군대는 계속
사비와 웅진으로 쳐들어와서 결국 백제 수도가 함락되고 백제는 약 700년을 채우지 못한 채 결국 나라가 660년에 망하고 말았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성왕은 수도를 어디로 옮기고 국가의 중흥을 다졌죠? 네, 앞에서 보셨던 웅진에서부터 어디로? 네, 정답은 사비로 옮겼다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충남 부여가 되겠습니다. 자, 백제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웅진에서부터 바로 아래쪽 동네 부여로 옮겼다. 사비천도를 했던 왕의 이름은 네, 정답 성왕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백제 성왕이 554년 어디를 공격하다가 전사했죠? 무슨 전투입니까? 앞에 무슨 성, 세 글자가 필요하죠? 정답은 관산성 전투가 되겠습니다. 자, 지도로 한번 볼까요? 백제 땅에서부터 오늘날 충청북도 옥천 쪽으로 가는 바로 이것이 관산성 전투가 되겠습니다. 누구? 성왕이 결국 죽임을 당했던 곳은 어디일까? 관산성 전투 여러분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연표 중심 서머리 만점 한국사 신라 초기편 학습해 보겠습니다. 자, 신라는 박혁거세라는 인물이 거서관이라는 호칭을 가지고서 국가를 건국했습니다. 이후에 그의 아들이 아버지의 거서관이라는 호칭을 거부하고 차차웅이라는 말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거서관은 매우 중요한 사람, VIP라는 뜻이 있는데요. 차차웅은 제사장,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진 독특한 호칭이 됩니다. 그런데 백제와 고구려와 다르게 백제와 고구려는 처음부터 왕이라 했는데요. 신라는 아프리카처럼 독특한 호칭이 나옵니다. 거서관, 차차웅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이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유리라는 사람이 왕이 됐는데요. 이때 호칭은 이사금으로 바꾸었습니다. 이사금은 오늘날 우리말로 뜻을 살펴보자면 치아가 많은 사람 이런 뜻이 되는데요. 1대, 2대, 3대 왕칭, 최고 지도자에 대한 호칭이 거서관에서 차차웅으로 마지막 이사금으로 바뀌었다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는 게 1, 2, 3대 지도자의 호칭이라는 것 시험에 매우 자주 나왔습니다. 이후에 계속 이어서 4대는 석탈해, 5대는 파사 이렇게 해서 중간에 13대 김시성의 미추라는 사람에게 왕권이 넘어갔습니다. 앞에 하늘색은 석시이고요. 중간에 노란색은 박시성을 가진 지도자입니다. 그러다가 김씨에게 넘어갔다가 다시 석시에 그치고 다시 김씨로 넘어왔습니다. 되게 복잡하죠. 시험에는 이것을 간단하게 박석김의 지도자가 성씨 세 개가 서로 정권을 주고받았다. 박석김이 왕위를 돌려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게 시험 문제입니다. 그 외로 자 5대 파사 때 강원도의 실직국이라고 하는 것을 점령했고 경상북도의 압독국을 차지했다라는 게 시험에 딱 한 번씩 나왔던 매우 지엽적입니다. 성내해라는 인물 때는 가야에 있었던 저 포상팔국, 요즘 말하면 마산, 창원 이쪽에 조그마한 나라가 8개 있었던 모양입니다. 가야가 당시 금관가야가 공격을 받았는데요. 이 신라가 되기 전에 사로국에게 도와주세요 해서 이 성내가 가서 무찔러 줘서 금관가야를 보호했다라는 것도 시험에 2번 나온 적이 있는 지엽적인 문제였습니다. 이 14명의 이사금이 있던 이 시절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박석김 서로 왕이 교대했다라는 게 시험에 6번 나왔던 빈출 바로 2등급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한번 문제로 만나보겠습니다. 신라 건국자 박혁거세를 부르는 존귀한 사람 VIP라는 호칭을 신라시대에 뭐라고 했죠? 네, 세 글자 서간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신라 2대 남해, 자 박혁거세의 아들 남해는 뭐라고 이름을 불렀습니까? 무당이라는 의미, 제사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네, 그 이름은 독특한 차웅이라는 이름입니다. 이게 시험에 각각 5번 출제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다시 나올 여지가 많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표 중심 써머리 만점 한국사 신라 중기편 만나보겠습니다. 자, 신라는 드디어 17대 내물왕 때 나라가 완전히 변모하게 됩니다. 자, 첫 번째로 호칭을 이사금에서부터 마립간으로 바꾸었습니다. 마립간이라는 뜻은 대군장, 아주 센 장군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박석김이 교대로 왕을 했던 것을 박석을 눌러버리고 김시만이 왕이 되는 세습 왕권을 누가 내물마립간이 만들었다라는 거 기억해야겠습니다. 영토로는 그런 경상북도에 해당하는 진안을 거의 다 차지했다. 누구? 내물왕 때 치적이 되겠습니다. 남쪽에서는 왜 일본이 자꾸 쳐들어와서 신라에게 도전장을 내자 광개토왕에게 도움을 청했고요. 서기 400년에 광개토왕이 왜를 물리쳤다라는 것이 광개토왕 비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고구려 군대가 신라에 주둔하면서 신라를 막내 동생처럼 이렇게 취급했습니다. 외교적으로는 중국을 통해서 중국의 전진이라는 나라하고 사신을 파견했다라는 것도 시험에 2번 나왔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노란색은 시험에 75점 이상을 받기 위한 교두보, 연두색은 85점을 넘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95점 넘어가려면 이런 갈색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면 만점에 가까운 득점을 하실 수 있다는 것 앞에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이번에는 눌지마립간입니다. 그는 동생 복호를 고구려에 볼모로 보냈다. 광개토왕 이후로 신라는 고구려의 속국 같은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눌지는 시간이 얼마 흐른 후에 정신 차리고 보니까 이러다가 고구려가 우리를 집어삼킬 수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비유왕과 함께 제 동맹을 맺어야 되겠다. 우리가 살아남을 길은 오히려 고구려를 멀리하고 백제와 한편 되겠다라는 이런 결론에 도달했던 겁니다. 그는 부자 상속제로 왕위를 물려줬다는 것도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이번에는 21대 소지 마립간입니다. 그는 신라 동성왕과 함께 무슨 동맹? 결혼 동맹으로 앞에 보셨던 나제 동맹으로부터 한 단계 더 격상했다. 몇 년 만에 이것은 433년에 나제 동맹이라면 493년에 혼인 동맹으로 나아갔다라는 것 수치와 함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지 마립간은 자신 서울에 있던 육사로촌을 이제 행정육부로서 개편했다라는 내용, 이제 중앙 집권으로 바꾸어가는 신라가 발동을 걸고 있다는 겁니다. 그 외에 박혁거세에게 제사를 지내는 신궁을 만들기도 했고요. 왕이 신하들을 지방에 보낼 때 이 말을 갈아탈 수 있는 이 오늘날 우체국 제도와 같은 우역 제도가 만들어졌다는 것도 소지 마립간의 선택 키워드로 2번 출제됐습니다. 자, 문제 만나볼까요? 신라의 왕호로 연장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치아가 많은 사람 무엇일까요? 3글자죠? 네, 정답은 이사금입니다. 유리 이사금 때부터 뒤에 뇌물 전까지 이사금이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것 앞에 만나보셨습니다. 다시 빈출 1급으로 뇌물은 왕호를 이사금에서부터 무엇으로 바꾸었죠? 대군장이라는 뜻이 있는 3글자 마로 시작합니다. 마립간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빈출 1등급으로서 시험에 자주 나왔던 경찰과 국가직 9급에 나왔던 문제를 제가 주관식으로 만들어서 압축해 놓은 결과물입니다. 연표 중심 써머리 만점 한국사 신라 발전기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신라는 앞에 박혁거세 이후로 뒤늦게 소지 마립간까지 열심히 달려왔는데요. 나라답게 된 것은 바로 지정왕 때입니다. 22대 지정왕은 서기 500년을 넘어서면서 국가체제를 전체 700년 중에서 7분의 5, 500년이 흘렀어입니다. 이때 비로소 처음으로 왕칭, 나는 지정왕이다 이렇게 불러달라고 했다라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앞에 뇌물에서부터 소지 마립간까지 마립간은 5명, 앞에 이사금은 14명, 그 앞에 여러분들이 차례대로 배웠던 차차웅, 거서관 이렇게 역순으로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 이름을 중국식으로 왕이라고 했던 것처럼 나라 이름도 이제 신라라고 하자.
이전에는 사로국이라고 부르다가 드디어 신라가 자기 이름을 처음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서 바다 건너 울릉도와 저 독도 쪽에 신라 땅으로 편입하기 위해서 이사부를 보내었고요. 512년에 누구? 지정왕 때 신라 영토로서 우리나라 역사상 삼국사기에 최초로 등장한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법흥왕은 지정왕의 것을 물려받은 다음에 신라가 갑자기 퀀텀 점프 대도약을 하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로 관제를 정비했는데요. 국방부를 처음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제 국력이 가다듬어진다는 거겠죠. 두 번째로 율령을 반포했습니다. 율령은 고구려에서는 소수림왕이죠. 백제에서는 고이왕입니다. 신라에서는 법흥왕 때 율령이 처음으로 반포되었으며, 그리고 자비청색의 고이왕처럼 뒤에 황색까지 포함해서 4가지 색으로 유니폼을 만들었다. 백제 고이왕의 자비청색, 법흥왕은 자비청황색. 선생님, 고구려는요? 고구려는 공복에 대한 역사 기록이 없습니다. 자, 법흥왕은 본인이 왕이면서 2인자에게 호칭을 줍니다. 상대등이라고 하라. 상대등이 하는 일은 오늘날 입법기관, 국회처럼 주요한 국회의원이 모여서 회의하는데요. 국회의원 이름은 대등이고요. 그 중에서 제일 높은 사람은 상, 위에 있다 해서 상대등이라는 이름을 법흥왕이 주었습니다. 연호로 근원, 어뜸을 세우다라는 신라 최초로 연호를 사용했다라는 거, 신라 최초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연호는 고구려의 광개토왕의 영락이라는 거였습니다. 백제의 연호에 대해서는 기록에 나와 있는 게 없고요. 신라의 최초로 법흥왕이 근원이라 했다라는 거 시험에 12번 나왔죠. 자, 다음으로 법흥왕의 치적으로는 영토를 확장했습니다. 남쪽으로 부산 옆에 있는 경남 김해에 김구해라는 당시 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서 금관가야를 정복했습니다. 시험에 매우 자주 나오는 빈출 1급이죠. 연도가 몇 년이라도 꼭 외워야 합니다. 왜? 시험은 고구려 신라 백제의 내용을 사건을 던져두고 다음에서 연대순으로 바로 잡아라 하면은 532년을 머리에서 떠올려야만이 금관가야가 대가야보다도 30년 앞서서 멸망하였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법흥왕은 이 고구려의 소수림왕, 백제의 침류왕처럼 불교를 뒤늦게 공인했다. 그 원인은 2차전에 순교가 있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신라는 법흥왕 다음에 진흥왕이 나라를 피크로 최고로 올렸습니다. 자신은 개국이라는 연호를 처음 사용했고요. 그는 백제의 성왕과 더불어서 고구려 장수왕에게 빼앗겼던 이 한강 유역을 탈취하고, 그는 강원도의 한강, 즉 북한강뿐만 아니라 한강 하류, 서울과 경기, 옛날에 백제 땅도 꿀꺽 집어삼켜 버렸습니다. 그리고서 백제와 동맹을 파기합니다. 왜? 실익이 중요하다. 백제 성왕이 고구려를 이기고 나면은 서울을 이전에 계로왕 이전으로 돌려달라고 했지만은 신주를 만들고 신라가 잡아 먹어버렸습니다. 그리고서 당항성이라는 걸 통해서 중국과 배 타고 서해를 넘어갑니다. 당항성은 오늘날 경기도 화성 땅이 되겠는데요. 즉 신라가 경기도 땅도 집어먹었다라는 것이 진흥왕 때의 일입니다. 이후에 자연스럽게 나제 동맹은 결렬, 깨지고 말았습니다. 이유는 진흥왕이 이 한강 하류 땅을 집어먹고 성왕을 배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왕이 쳐들어왔죠. 관산성에서 그가 김무력 장군을 보내서 성왕을 죽이고, 백제는 이제 국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반대로 신라는 국력이 최강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그는 여세를 몰아서 남쪽으로 경북 고령에 있었던 대가야를 562년에 집어삼켰습니다. 금관가야보다도 30년이 늦은 대가야의 멸망이죠. 이때 이사부라는 사람과 사다함이라는 인물이 가서 활약했다. 사료에서 이사부와 사다함이 나오면은 여러분이 정답을 바로 진흥왕에게 찍어야 되고요. 이사부가 울릉도 독도를 먹었다라는 것이 나오면은 정답은 바로 지정왕으로 여러분이 돌아가셔서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자, 여세를 몰아서 이 강원도 넘어서 함경도 땅,
568년에 진출하고 비석을 2개 꽂았습니다. 하나는 황초령비, 하나는 마운영비인데요. 훗날 문화사 시간에 다시 한 번 더 비석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입니다. 법흥왕이 통치체제의 효율적인 질서 유지를 위해서 무엇을 반포해야 했나요? 자, 서울시 2013년 문제입니다. 법흥왕이 통치체제를 잘 정비하기 위해서 무엇을 반포했다? 너무 쉽죠. 정답, 율령을 반포했다. 고구려의 소수리왕 백제의 고이왕 때와 똑같은 율령 반포입니다. 법흥왕 때 관료 위계 질서를 위해서 무엇을 제정했죠? 네, 4가지 색상의 유니폼을 만들었다. 정답은 공복 제정이 되겠습니다. 4가지 색상은 자비, 청, 황. 황이라고 하는 4번째 색상을 잘 기억해 주셔야겠습니다. 연표 중심 써머리 만점 한국사 신라 통일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라는 앞서 보셨던 것처럼 법흥 진흥왕을 거치면서 피크 전성기를 맞았습니다. 이후에 진평왕이 바톤을 물려받았었는데요. 중국이 복잡했던 26개 나라의 남북조 시대가 끝나고 드디어 수라는 나라가 통일했습니다. 고구려는 이때 영양왕이 통치하고 있었죠. 신라는 원광이라는 스님이 유학 갔다 왔는데요. 수나라에 편지를 보내게 했는데 편지 이름이 걸사표입니다. 누구? 신라의 진평왕 때입니다. 그는 연호를 금복으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시험에 진평왕은 2개 정도 키워드가 시험에 나왔습니다. 자, 이제는 여왕시대가 옵니다. 한 사람은 앞에 보셨던 진평여왕의 맏딸, 큰딸인데요. 그녀는 최초로 신라의 여자 왕이 됐습니다. 그녀에게 당나라에서 선물이 왔는데요. 펼쳐보았더니 모란 꽃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라의 선덕여왕이 모란 꽃은 향기가 없다. 그래서 나비가 안 보이는 거다. 이것은 뜻이 당나라 황제가 나를 여왕이라고 무시하고 조롱하는 것이다 라는 이런 내용의 사료가 보이면은 주인공은 선덕여왕이다 라는 데서 정답을 찾아야 합니다. 자, 선덕여왕은 연호를 임평이라고 사용했다라는 것도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이때 당나라뿐만 아니라 신라에서 상대등 2인자인 비담이 여왕을 깔보고 반란을 일으켰는데요. 김유신과 김춘추가 제압했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한편 국가의 위기를 맞았는데요. 백제의 의자왕이 윤충이라는 장군을 보내서 경남 합천에 있던 대야성의 점령당하고 이때 성주였던 김춘추의 사위와 딸이 함께 죽임을 당했다라는 사료를 만난다라면 선덕여왕에서 정답을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사천 여동생이 역시 여왕에 오르니 진덕여왕입니다. 앞에 이 백제 윤충 장군의 침입에 의해서 한번 나라가 흔들리자 당시 선덕여왕의 오른팔 출신으로서 살아있었던 진덕여왕 때의 김춘추는 당나라로 건너가서 신라와 당나라 간의 나당 동맹을 맺었습니다. 연도 기억해야 합니다. 648년. 연도를 기억하는 이유는 시험 문제에서 다음에서 순서대로 가나다라를 바로잡아라. 여러분들이 꼭 연도를 알아야 될 이유가 되겠습니다. 중국과의 관계에서는 중국이 입는 이 공복을 의관을 착용했고요. 태평송이라고 해서 아부 떠는 이런 시를 노래를 갖다 바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신라가 이전에 사용했던 임평이라는 연호 이런 것들을 다 없애버리고 중국색으로 맞추었다라는 게 진덕여왕입니다. 원인은 나당 동맹에 의해서 이제 당나라와 한편 먹었기 때문에 당나라 눈치를 살폈다라는 이런 결론입니다. 29대 무열왕은 이제 여성들이 왕이 되는 시대를 지나서 아버지 엄마가 다 왕족인 성골왕의 시대가 사라지고 진골, 엄마나 아빠 둘 중에 한 사람만 왕족이면은 골품제에 따라서 진골도 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보여줬습니다. 원인은 성골이 소멸되었기 때문이죠. 자,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왕의 아버지나 왕의 동생이나 형을 갈문왕이라고 불렀는데 이 제도를 없애버렸습니다. 왕자를 쓸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 왕권 강화, 반대로 갈문왕이시여 하는 이런 호칭을 사라지게 했다는 겁니다. 그는 백제를 쳐들어갔습니다. 나당 동맹에 의해서 당나라와 함께 쳐들어갔죠. 결국은 김유신이 계백을 격파했고요. 당나라 군대와 함께
의장의 항복을 받아서 660년에 결국 신라가 당나라를 병합했습니다. 그런데 백제 복심과 도침이라는 사람은 주류성이라는 데서 백제 아직 안 끝났다 이렇게 부흥운동을 했고요. 흑치상지라는 사람도 인종성이라고 하는 데서 우리 다시 백제가 일어나겠다 했는데 현재 주류성과 임종성의 정확한 면칭은 밝혀지지 않아서 여기가 우리 동네다 서로 이렇게 주장들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무왕입니다. 김춘추 무열왕이 죽으면서 백제는 죽기 전에 가졌지만 고구려를 갖지 못했습니다. 문무왕에게는 드디어 삼국을 통일할 고구려 통일의 꿈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먼저 임종성을 제압해야 되죠. 백제 부흥운동을 주저앉혀야 되는데 지순실이라는 사람이 끝까지 항복하지 않았다는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한편 왜 일본이 쳐들어왔습니다. 이유는 백제가 멸망했는데요. 그들은 건초고왕 이후로 굉장히 가깝게 지내서 이 백제를 위해서 그들이 우리나라 전투에 개입했는데 이것을 백강전투라고 부르죠. 자, 한편 당나라는 신라에다가 출장소를 만듭니다. 계림도독부라고 해서 그들이 그냥 외교관인 줄 알았더니 신라의 배나라 감나라 하면서 백제가 멸망한 후에 신라마저 집어먹으려고 하는 이런 욕심을 내려고 했던 겁니다. 어쨌든 신라는 잠자코 참으면서 나당연합군을 만들어서 고구려에 쳐들어가서 668년에 고구려 보장왕의 결국 항복을 받게 됩니다. 앞서 연남산의 평양성 항복 배우셨죠? 고구려도 쉽게 끝나지 않았다. 근무잠이라는 사람이 황해도 한성이라는 데서 그들이 다시 부흥운동을 펼쳤고요. 보장왕의 후궁의 아들 안성이라는 서자가 그가 백제 고구려 부흥운동의 뜻이 있는 걸 알고서 전라북도 익산에 금마저라는 곳으로 옮겨오게 한 다음에 당나라와 싸우기 위해서 고구려 멸망한 세력을 후원했습니다. 이유는 신라가 당나라하고 싸우기 위해서는 백제에 패망한 이 유민들과 고구려의 그 후손들과 함께 힘을 합쳐야지 중국의 당나라를 물리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안성을 보덕국왕이라고 하는 독특한 칭호를 넣어서 그에게 권력을 일부 주었다라는 것도 시험에 여러 차례 나온 빈출 노랑 등급의 기본이 되겠습니다. 자, 당나라와 결국 대결이 벌어졌습니다. 웅진, 즉 공주에서 이 도독부를 밀어내고 소부리주라고 신라가 이제 쟁취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당나라 군대가 저 북쪽 평양 쪽에서부터 내려왔습니다. 매소성이라 불리는 데서 당나라 군대와 우리 신라가 마지막 결전을 벌이게 되는데요. 매소성은 오늘날 경기도 연천 휴전선 부근입니다. 자, 이번에는 육군을 이기자 해군이 왔습니다. 기벌포라 불리우는 저 전라북도 군산 언저리에서 당나라 군대가 왔는데 해군도 격파했습니다. 육군과 해군을 다 격파하자 당나라가 작은 고추가 맵다, 신라를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어졌고요. 그 결과 당 세력을 축출하고 신라는 고구려와 백제를 끌어안는 이제 삼국 통일을 완수하게 되었는데 김유신 장군은 삼한을 통일하였다라고 표현을 삼국이 아니라 삼한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그 결과 국경은 대동강과 원산만, 평양 위쪽은 당나라가 가지고 대동강 남쪽, 평양 남쪽은 우리 신라의 땅이 되었다는 겁니다. 나중에 보장왕은 또 당나라가 임명을 하고서 우리 신라를 공략하려고 했다는 것도 어렵게 시험에 한번 나왔습니다. 자, 문제 풀겠습니다. 진흥왕은 한강 유역을 빼앗고 고령 지역의 어떤 나라를 정복하였나요? 진흥왕이 경북 고령 땅 가야 중에서 마지막 562년에 정답 대가야입니다. 앞에 금관가야는 누가 먹었죠? 바로 법흥왕이 몇 년도 532년에 먹었습니다. 신라는 백제 장군 윤충이 어디를 공격해서 빼앗고 김품석, 즉 김춘추의 사위와 그의 와이프 되는 김춘추의 딸을 죽였나요? 백제 장군 윤충이 어디를 공격했죠? 네, 세 글자죠. 대야성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시험에 10번 이상 나왔기 때문에 이런 명칭 하나하나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표 중심 써머리 만점 한국사 금관가야 편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금관가야는 삼국시대 중에서 서기 40년대에 나라가 건국되었고 560년대에 멸망했기 때문에 520년 동안 존속되었습니다. 먼저 두 개의 가야로 나누어 살펴보는데요. 전기가야연맹과 후기가야연맹입니다. 전기가야연맹의 중심국가는 바로 이 금관가야인데요. 건국시조가 시험에 나옵니다. 김수로왕입니다. 그는 아유타국이라고 불리우는 아마 동남아시아의 어떤 나라 공주와 혼인했다는 것도 시험에 2번 나왔습니다. 김수로왕이 등장하는 데는 신화가 전제가 되는데요. 경남 김해에 가면 구지봉이라는 봉우리가 있는데요. 여기에 9명의 족장이 모여서 노래를 부릅니다. 땅을 치면서. 그랬더니 하늘에서 6개의 금상자가 황금알이 나왔다고 합니다. 자, 구지봉 9명. 이거 금관가야다. 사료문에서 이런 내용이 들어있다면은 6개 황금알이 있다라고 한다라면은 이것은 고조선 신라 아니야. 이것은 금관가야야. 이렇게 여러분이 정답을 추적하셔야 됩니다. 영토의 위치는 낙동강 하류. 현재 경남 김해는 부산 옆에 있죠. 낙동강 하류라는 것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 금관가야는 포상 8국의 난이라고 해서 마산, 창원 쪽에서 조그마한 나라들이 금관가야를 공격해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신라 사로국의 도움을 받았고요. 그 후 성장해서 금관가야가 3세기 초에는 바로 이 6개 가야의 중심 국가가 되었다라는 게 출제되었습니다. 그러나 5세기 초가 되면 약 서기 400년에 광개토 왕이 임나가야 종발성이라는 데 찾아온 그 덕분에 왜군을 무찌르고 이 금관가야가 지도자 국가의 명성을 그대로 잃고 말았다는 것도 시험에 여러 번 나옵니다. 결국 532년에 신라 어느 왕? 법흥왕에게 멸망하고 말았다는 것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금관가야는 정치적인 건 앞에 살펴본 바와 같지만 경제적으로는 변한 지역에 철 생산이 많았다는 거 아셔야 되겠고요. 특히 철을 생산한 후에 평안도 쪽의 낙랑과 바다 건너 외에게 중개무역을 했다는 게 시험에 여러 차례 나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미국 중심의 달러라는 외화가 없기 때문에 등위세가 화폐 개념으로서 무역의 지불 수단이 되었다는 것도 몇 차례 보였습니다. 금관가야가 망한 그 자리에는 오늘 김해 대성동이라는 마을에 고분군이 있는데 여기 왕관 등이 발견되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금관가야의 시조는 누구였습니까? 네, 바로 김시성을 가진 김수로왕입니다. 자, 경주에도 김씨가 있는데 그거는 경주 김씨이고요. 이 수로왕은 김해 김씨라고 합니다. 자, 다시 빈출 3급 두 번째 문제입니다. 삼국유사 설화에 의하면 가야에는 왕이 없고 몇 명의 족장이 백성을 다스리고 있었다. 몇 명일까요? 네, 앞에서 구지봉 설화에서 9개 봉우리 9명의 족장이라고 불렀죠. 9명이라는 단어 족장이 보이면 바로 금관가야. 6명의 족장이 보이면은 사로국 신라가 된다는 것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연표 중심 써머리 만점 한국사 대가야 편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대가야는 역시 금관가야와 함께 존속했는데요. 위치는 경북 고령이었습니다. 왕은 누구냐? 이진 아시왕이라는 독특한 이름이 보이면은 이 사료문은 이 보기는 금관가야가 아니라 대가야라는 것을 딱 한눈에 짚으셔야 합니다. 위치가 어디냐? 오늘날 대구 옆에 있는 경북 고령이 중심 지역입니다. 자, 이 대가야는 한때 경상북도를 넘어서서 전라북도까지 넘어가는데요. 바로 소백산맥 넘어 전라북도 남원까지가 이 대가야의 영토가 되기도 했다는 거 중요합니다. 자, 대가야는 5세기 후반에는
금관가야가 쇠퇴한 자리에 6개 가야의 맹주가 되었다라는 것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5세기 후반에 호남, 전라북도 남원 땅까지도 들어갔다라는 것 시험에 꽤 자주 나오게 됩니다. 원래는 경상북도 즉 소백산 바로 너머의 비옥한 농경지대에서 출발했으나 전라도까지 넓혔다라는 것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거기에서 유물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중국에 제라는 나라와 교류를 했다라는 것도 시험에 2번 보였습니다. 대가야의 국제 교류, 가야가 나라가 다 왔을까라는 질문에 중국과 외교를 맺었다라는 것은 분명히 중요한 한반도의 나라였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들은 신라와 함께 결혼 동맹을 522년에 맺기도 했지만 10년 후에 버펑왕이 금관가야를 먹고 다시 30년 후에 562년에 대가야가 멸망되는 내용이 곧바로 따라 나오게 됩니다. 신라의 누구? 진흥왕에게 562년에 멸망당하고 말았는데 그 후에 아라가야와 비화가야 등을 한꺼번에 계속 집어먹고 신라가 결국 경상남도 땅 가야를 전부 경상북도 신라와 함께 연합해서 이제 발돋움하게 되었다는 스토리입니다. 대가야에 멸망했던 지역 고령의 지산동에 가면은 고분군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에게 시험 문제가 김해 대성동이 대가야다 틀렸습니다. 대성동은 금관가야, 여기 지산동은 바로 고령의 대가야라는 것 기억하고 함정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자, 문제, 대가야 나라는 지금 어디에 있었을까요? 네, 오늘날 경북 고령에 있다라는 것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빈출 2급입니다. 대가야는 5세기 후반부터 급성장해서 어디까지 권력을 넓혔나요? 네, 바로 소백산맥 저 넘어 전라북도 호는 호남의 동쪽 지역, 호남 동부까지 소백산맥 넘어 호남 동부까지 차지했다. 구체적으로는 전라북도 혹은 남원 지역도 차지했다.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셔야겠습니다. 연표중심 써머리 만점 한국사 통일신라 초기편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일신라는 앞서 문무왕과 무열왕, 백제를 고구려를 통합하였던 이후 최초의 왕입니다. 그가 왕이 된 후에는 많은 치적이 있어서 시험에 나오는데요. 먼저 그의 장인 어른이었던 김험돌이 왕이 된 직후에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이것을 격파했고요. 또 보덕국이라고 전라북도에 있었던 안성에게 주었던 이 나라의 김대문이 반란을 일으켰는데요. 역시 이것을 신문왕이 격파하고 완전히 통일된 안정국가를 구가하게 됩니다. 그는 고구려로부터 빼앗은 땅과 백제로부터 병합했던 땅을 신라와 영토가 하나가 되니 행정구역 재편을 합니다. 먼저 백제, 고구려, 신라를 3주식에서 9개 주를 만들고 요즘 말하면 9개 도를 만든 거죠. 그리고 경주 주변에 5개의 큰 도시를 설정해서 스몰 캐피탈, 즉 요즘 말하면 준수도라고 합니다. 구주 오소경을 만들었습니다. 군대를 서울 경주에는 구서당이라는 9개 사단을 만들었고 지방에는 9주에 하나씩 두고서 한산주에 하나 더 둔 십정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이걸 우리가 구서당 십정이라고 암기하게 됩니다. 구주 오소경 구서당 십정, 통일신라 어느 왕 때 첫 번째 왕인 신문왕 때 있었던 치적이 되겠습니다. 한편 그는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경주에서 대구로, 대구의 옛날 이름이 달구벌입니다. 천도를 하려고 했으나 주변 신하들의 반대로 실패했습니다. 그는 평소에 만파십적이라는 피리를 불었는데요. 삼국유사에 보면 그가 피리를 불면 기이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라는 이 내용, 우리 한국사에서는 신문왕 딱 한 사람에 해당하는 일입니다. 삼국유사 이상한 피리 이야기, 신문왕에서 정답을 김험돌의 반란이나 구서당 십정 이런 데서 정답을 찾아달라는 겁니다. 문제 보겠습니다. 신문왕 때 누가 반란을 일으켜서 그 일당을 처벌하였죠? 네. 신문왕 때 681년에 반란을 일으켰던 신무에 아주 많이 나오는 사람 이름은 김험돌이 되겠습니다.
돌자 이름이 좀 독특합니까? 네, 바둑의 이세돌, 돌자 이름을 가진 사람 있죠. 저 우리 의병사에서 보면 신돌석 이런 거와 같은 이치가 되겠습니다. 통일신라는 신문왕 때의 지방행정 조직을 다시 갖추었죠. 이걸 뭐라고 했습니까? 네, 전체 9개 도를 만들다 구주, 그리고 경주가 한쪽으로 치우친 수도다. 그래서 준수도 5개를 만들다 오소경, 작은 수도. 정답은 구주 오소경이 되겠네요. 시험에 15번 나온 주요한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네, 연표 중심 서머리 만점 한국사 통일신라 중기편입니다. 자, 통일신라는 신문왕 이후로 31대 신문왕 점프해서 이제 36대까지 오게 됩니다. 36대 해공왕 때는 큰 왕위 쟁탈전이 일어났습니다. 각간 대공이 난을 일으키기도 했고요. 해공왕은 결국 신하에게 피살되어서 왕이 죽게 되는 변란이 일어났습니다. 이후에 신라는 150년 동안에 서로 왕족들끼리 서로 왕이 되겠다고 피 터지는 난이 나서 20명의 왕이 150년 동안, 즉 평균 10년도 채우지 못하고 왕이 바뀌는 대혼란기에 접어들게 됩니다. 그 중에서 몇몇 기억에 남는 왕은 첫째, 38대 원성왕인데요. 이때는 진골, 상대등 출신의 김경신이라는 사람이 이 혼란한 틈을 타서 원성왕이 되었다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고요. 또 이후로 41대 헌덕왕 때는 웅진에서 김헌창이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켰다. 웅진은 어디입니까? 바로 오늘날 공주가 되겠네요. 백제의 두 번째 수도 바로 그 공주입니다. 김헌창은 원래 진골 출신인데요. 아버지가 왕이 될 수 있었으나 결국 왕이 되지 못해서 그 분풀이로 들고 일어났던 왕인데요. 그가 굉장히 넓은 신라의 영토 3분의 1을 차지했다라는 것도 하나의 포인트입니다. 그의 아들 김범문도 한산주 오늘날 경기도 땅에서 반란을 일으키기도 했다라는 것이 헌덕왕 때의 일이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2대 흥덕왕이 되면은 저 유명한 장보고가 등장합니다. 그는 전남 완도라고 불리우는 섬을 왕에게 허락받아 청해진이라고 이름하고 마치 저 강화도를 헐구진이라고 하듯이 그는 청해진이라는 이 군사 진영과 같은 이곳을 번성하게 한 다음에 중국과 무역, 일본과 무역, 동아시아의 핵심 보고를 만들었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훗날 그는 신문왕을 즉위하는 데 결정적인 공헌을 세우고 자신의 딸을 왕비로 만들기로 약속했으나 문성왕이 그 약속을 지키지 않자 반란을 일으켰다가 결국 이 관군에게 제압당해서 죽음으로 맞이했다라는 이 청해진과 관련된 장보고의 스토리 여러분들이 42대 흥덕왕부터 46대 문성왕까지 머릿속에 담으셔야 합니다. 자, 문제 만나보겠습니다. 빈출 1급 흥덕왕 때 장보고의 건의에 따라 완도에 무엇이 설치되었죠? 2020년 국가직 9급에서 나왔습니다. 쉬운 정답이죠. 세 글자 청해진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빈출 2급입니다. 헌덕왕 때 완권 경쟁에서 밀려난 누가 어디서 반란을 일으켰죠? 네, 이름은 김씨 진골, 김헌창이 어디에서요? 바로 웅진에서 반란을 일으켰다는 내용이죠. 이번 2024년 국가직 시험에서 김헌창, 웅진이 이번에 문제로 출제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풀이 속에서 문제가 출제된다는 것 늘상 자주 있는 일입니다.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하나씩 습득해 가시기 바랍니다. 연표 중심 서머리 만점 한국사 통일신라 쇠퇴기 편을 만나보겠습니다. 자, 통일신라는 31대 신문왕 때 완전히 국가가 반석 위에 올려놓는 개혁이 있었는데요. 이제 51대 여왕, 진성여왕이 왕이 되고 나서는 나라가 급격하게 내리막길을 건너게 됩니다. 특히 이때는 최치원이라는 인물이 등장해서 시험에 스포트라이트를 받는데요. 그는 당나라에 유학을 가서 과거 시험에 합격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는 진성여왕에게 시무책 28조라는 걸 건의했는데요. 왕이 10개의 문장을 받아보고서는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최치원은 조정에 남지 않고 야인이 되었는데요. 그가 쓴 책이거나 제왕연대력 혹은 사삼비문 같은 게 시험에 엄청 많이 나온 중요한 빈출 특급 인물이 되겠습니다. 자, 그는 중국의 토황소 경문이라고 하는 황소라는 사람 이름입니다. 그가 반란을 일으켰는데 문장을 하나 보내자 그가 기절해버렸다는 유명한 얘기가 시험 문제에 몇 번 나왔습니다. 이 시대 진성여왕 때는 지방의 여러 지도자들이, 즉 도지사들이 진성여왕의 말을 안 듣습니다. 스스로를 호족이라고 부릅니다. 호족이란 호가 잘날 호자입니다. 호걸호입니다. 나는 잘난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내가 성주다, 내가 장군이다 라고 하면서 마치 자기가 작은 왕처럼 군림하고 세금을 걷어서 수도 진성여왕에게 안 보냅니다. 물론 진성여왕도 남자를 좋아해서 굉장히 문란한 여성이었습니다. 자, 호족은 육두품에 있었던 이 골품제의 신분과 선종이라고 하는 불교의 새로운 종파가 들어왔는데요. 그들과 손을 잡고서 국가에게 반대되는 입장을 가져서 신라가 매우 혼란해졌습니다. 이때 각 지역에서 영웅들이 나타났는데요. 대표적으로 견훤, 양길, 궁예 이런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견훤은 무진주, 오늘날 전라남도 광주에서 봉기했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세운 것은 전라북도로 넘어가서 전주입니다. 양길이라는 사람은 강원도 쪽에서 활약을 했는데요. 궁예라는 사람이 명주, 강릉으로 심부름 가서 공헌을 세우고 이제 궁예가 드디어 이름을 떨치기 시작했는데 이 모든 출발점은 진성여왕 때였습니다. 자, 문제 보겠습니다. 호족은 자기 근거지에 성을 쌓고 군대를 보유하며 스스로를 누구라고 했죠? 스스로를 자, 뭐나 뭐라고 했다. 두 글자씩 성주와 장군이라고 불렀다. 다시 빈출 3급입니다. 진성여왕 때 견훤은 어디서 군사를 일으켰다 봉기했죠? 전라남도 광주. 그때 당시에 이름은 세 글자로 무진주가 되겠습니다. 연표 중심 써머리 만점 한국사 후삼국 기간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통일신라가 급격히 쇠퇴하고 신라는 망하지 않았지만은 두 개 나라가 더 생겨서 우리가 후삼국기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신라 옆에 후백제 그리고 후고구려가 탄생했다는 얘기입니다. 먼저 후백제를 만나보겠습니다. 신라 진성여왕 다음에 효공왕인데요. 이때 저 전라도 서남해의 군인 출신이었던 견훤이 무진주 광주에서 봉기를 하고 이후로 북쪽으로 올라가서 완산주 오늘날 전주를 도읍 삼아서 서기 900년에 나라를 만들고 나라 이름을 후백제다. 온조가 만들었던 즉 의자왕이 멸망했던 우리는 백제의 계보를 잇는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바다 건너 중국의 5월이라는 나라하고 외교를 맺었는데요. 외교를 맺었다는 것은 중국도 후백제를 나라로 인정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강원도 쪽에 있던 지역에는 궁예라는 사람이 원래 신라의 왕자 출신인데요. 그가 양길의 부하로 있다가 결국은 자신이 1인자가 되고서 송악, 오늘날 저 개성이라 불리우는 도시를 수도로 삼고 그런 후고구려라고 이름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돌아보니 후고구려와 이게 901년이었는데요. 앞서 후백제 그리고 남아있는 경상도 땅에 신라해서 강원도, 경기도 후고구려, 충청도, 전라도의 후백제와 더불어서 후삼국시대라고 부르게 되는데 바로 이 효공왕 때에서부터 경순왕까지 5명의 왕이 후삼국대의 바로 신라의 왕들입니다. 궁예는 자신에게 젊은 20대 젊은 반짝이는 청년이 찾아왔는데 이름이 뭐냐? 왕건이었습니다. 그에게 후백제를
양쪽에서 공격하기 위해서 남쪽에 전초 기지를 만들라. 오늘날 전남 목포가 되는 나주를 명령을 해서 왕건이 거기를 차지했습니다. 백제의 입장에서는 전방에 궁예가 있고 아래쪽에 후방에는 왕건이 존재하게 되죠. 10년 동안 여기 있으면서 왕건이 큰 신뢰를 받았습니다. 이 궁예는 국호를 후고구려 아예 마땅치 않다. 이름을 바꾸자 마진이라고 이름했고요. 다시 7년 뒤에는 태봉이라고 바꾸기도 했습니다. 자, 마자 태자 따면 성경에 마태복음 있죠. 마진과 태봉이라는 나라로 국호가 2번 더 바뀌었고요. 무태수덕만세 정계라고 해서 연호라는 것을 이렇게 3개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도 시험에 몇 차례 나왔기 때문에 궁예는 국호와 여러분들이 이 연호를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54대 경명왕 때는 자, 궁예가 나는 미륵신앙을 갖는다 해서 사람을 보면 마음이 보인다. 관심법을 얘기하면서 자기 멋대로 통치하는 전제 정치를 열었는데 신하와 백성들은 너무나 힘들어했습니다. 이때 쿠데타가 일어나서 궁예는 축출 쫓겨났고요. 그 자리에는 2인자로 부상했던 왕건이 국무총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시중 바로 이 왕건이 드디어 나라의 지도자가 되고 이 이름을 태봉에서부터 고려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수도가 송악에 있다가 철원으로 옮긴 궁예의 나라를 다시 처음 송악으로 옮겨서 오늘날 우리가 개경이라 불리우는 개성의 수도로 삼았으며 그는 하늘이 내게 기회를 줬다 해서 연호를 천수라고 불렀다라는 것도 앞에 궁예의 3가지 연호와 더불어서 함정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55대 경혜왕 때는 견훤이 신라 경주를 쳐들어가서 포석정이라는 곳에서 놀고 있던 경혜왕을 살해하고 나라를 집어먹고 신라를 끝내야 하는데 힘이 부족하다고 느끼고서 다음 왕인 경순왕을 임명하고 본인이 어디 백제로 돌아오는 이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후 경순왕이 왕이 되면서 늘 견훤을 두려워하면서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견훤과 반대로 왕건은 이 경순왕의 편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견훤과 이 왕건이 싸웠는데요. 대구 공산이라고 하는 데서 전투를 해서 견훤이 이겼습니다. 왕건은 겨우 목숨만 건져서 개성으로 도망을 갔는데요. 나중에 3년이 지나서 복수의 기회가 경북 안동에서 찾아왔습니다. 이때 왕건은 견훤을 격파하고 1승1패 현재 백중세의 힘을 갖게 되었는데요. 훗날 제3번째 전투에서 승리함으로써 후백제는 멸망하고 삼국일이 통일이 됩니다. 자, 3차전 붙기 전에 색다른 일이 생겨났습니다. 견훤은 자신이 나이가 많아서 이제 다음번 후계자를 정하려고 했는데요. 그가 볼 때는 3번째 아들 금강이라는 아들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장남 신금은 맨날 아버지에게 욕만 들어먹다가 어느 날 기회를 봐서 쿠데타를 했습니다. 아버지를 금산사라는 절에 가두어 버리고서요. 그때 당시에 견훤은 겨우 도망을 쳐서 어디 갈 데가 없죠. 자신이 신라를 구박했으니 차라리 왕건에게 가서 목숨을 부지하자. 그래서 후백제의 건국자인 견훤이 왕건에게 투항을 했고 남아있던 아들 이제 신금이 후백제의 왕으로서 한판 마지막 결승전을 하게 됩니다. 구경하던 경순왕은 우리 신라는 이제는 힘이 없다. 견훤도 왕건에게 항복했으니 나도 목숨이나 부지하자. 경순왕이 왕건을 찾아가서 그의 품에 안겼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후백제의 신금은 바로 경순왕, 견훤 그리고 왕건이 합친 부대와 함께 싸웠습니다. 경북 선산의 일리천이라고 하는 데서 936년에 전투를 했는데 결국은 패배를 해서 후백제는 고구려에서 바뀐 고려에게 무릎을 꿇고서 드디어 56대 경순왕 이후로 후삼국이 통일되었다라는 스토리가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견훤은 900년 어디를 도읍으로 국호를 뭐라 했죠? 네, 어디를 도읍으로 900년에 도읍 이름은 완산주입니다. 자, 완산주와 무진주, 즉
완산주는 전주, 무진주는 광주라는 거 헷갈리면 안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나라의 이름은 후백제라고 했다라는 것 쉬운 문제죠. 견훤은 일본과 어느 나라에 사신을 보내서 적극적으로 외교를 했을까요? 네, 중국의 나라 이름 두 글자 있었죠. 정답은 오월이라는 나라가 되겠습니다. 어느 나라 후백제 견훤이라는 거 여러분 왕건이 아니고요. 궁예가 아니라는 것 명심하셔야겠습니다. 연표 중심 써머리 만점 한국사 발해 건국기 편을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자, 발해는 총 15명의 왕이 있는데요. 앞에 고왕에서부터 멸망의 애왕까지 중간에 시험에 많이 나오는 왕은 무왕, 문왕, 선왕 3명이 있습니다. 총 5명을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이해하시면 큰 무리가 없겠습니다. 먼저 건국자 고왕입니다. 우리는 그를 대조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중국 역사책 신당서 구당서에 보면은 대조영은 누구? 고구려의 별종이다. 별종이란 고구려의 후손이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고구려 사람 대조영이 나라를 만드는데 그가 발해의 고왕이라는 거죠. 위치가 어디냐? 동모산이라는 지역이다. 동모산은 만주의 한복판이 되겠습니다. 처음에 나라 이름이 발해가 아니라 처음에는 진국이라고 했다라는 것도 시험에 몇 차례 나왔습니다. 자, 고구려의 사람들이 결국 당나라에게 망해가지고 끌려가고 백성들의 숫자가 만주에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 발해의 국가 백성은 누구였냐라고 한다라면은 대다수는 말갈인, 만주인이었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소수의 고구려 사람이 남아 있었다는 거죠. 이 대조영은 당나라의 말을 고분고분 듣지 않고 늘 티껍게 시비를 걸었습니다. 자, 대조영을 발해의 군왕, 발해가 여러 지역이 존재했지만은 당나라 입장에서는 우리 당나라의 속국이다라는 표현으로 발해의 군왕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싸워봤자 별 의미도 없는 거니까 대조영 고왕이 그래 네 마음대로 하세요 하고 그때는 표기로 당나라 역사서에는 발해 군왕이라고 진국이라는 이름에서부터 바뀌었다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문제 만나보겠습니다. 빈출 1급 2개인데요. 첫째, 만주의 고구려 자리에 698년 누가 발해를 건국했나요? 아, 너무 쉽죠? 바로 고구려가 멸망한 960 더하기 30, 698년입니다. 고왕 대조영이 정답이 되겠네요. 두 번째 빈출 1급입니다. 발해 지배층과 달리 주민의 다수는 누구였죠? 고구려민 아닙니다. 정답은 말갈인이 되겠습니다. 오늘날 말갈인은 우리가 만주족을 말갈인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요. 고려시대에는 이 민족을 여진족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연표 중심 써머리 만점 한국사 발해 중기 발전기 편을 만나보겠습니다. 자, 발해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왕 후의 아들 무왕과 손자 문왕 때의 국가가 결정적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자, 무왕은 독자 연호를 사용해서 인안, 인천이 편안하다 한자로 인안이라는 연호를 사용했습니다. 그는 발해보다 더 위쪽 북만주 쪽 흑룡강 쪽에 있었던 흑수말갈이라는 것을 공격했습니다. 이유는 만주 한복판의 발해 위에 있던 흑수말갈이 남쪽에 있었던 당나라하고 한편 묶고 양동작전을 펼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북만주 일대를 누가? 무왕이 장악했습니다. 무왕은 아버지 고왕의 아들인데 한자로 무술할 때 바로 싸움을 좋아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당나라를 먼저 공격했습니다. 누구를 보냈느냐? 장문휴 장군을 보내서 중국 산동성의 제일 큰 도시 덩조우라는 것을 공격했다는 게 시험에 자주 나오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발해는 당나라와 대립이 격화, 매우 사이가 나빠졌다는 것도 너무 당연한 설명이죠. 신라와는 어땠느냐? 원래 신라는 나당 동맹이 맺어져 있었죠. 그래서 당나라와 신라가 사이가 좋았기 때문에 반대로 발해는 신라와 사이가 매우 나빴습니다. 그 결과 당나라가 우리 산동성을 공격해오네, 발해를 밑에서 니네들이 공격해주라. 신라가 발해를 침공하다가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아니 나 추워요 집에 갈래요 했다라는 사료를 보시면은 이거 신라와 발해의 무왕 때 얘기라는 거 정답을 찾아가셔야 합니다. 자,
일본과는 사이가 반대로 매우 좋았습니다. 당나라와 당나라와 신라가 사이가 좋았기 때문에 바다 건너 일본과는 발해가 적극적으로 교제를 했다라는 겁니다. 외교 편지를 보낸 게 국서죠. 여기에 보니까 고구려의 옛 땅이다. 발해가 고구려의 옛 땅 맞죠? 구자를 뺀 채 고려라고 표현했습니다. 또 부여라는 나라의 풍속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면 구여의 풍속 뭐 배운 게 있을까요? 여러분이 우제전법도 알고 계시죠? 부여의 제천 행사도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연고 같은 이런 옛날 습속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 표현이 보이면은 바로 무왕이라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겠습니다. 또 서북쪽 오늘날 신장 위구르라고 불리는 곳에 돌궐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투르크족이죠. 그들과도 사이좋게 지냈다. 결과론적으로 일본 돌궐과는 사이좋게 지냈고 메인으로 있던 당나라하고 신라와는 사이가 나빴다는 것 시험에 매우 자주 나오는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의 아들 문왕입니다. 그는 왕이 되고 나서 대흥이라고 하는 연호를 사용했다. 앞에 아버지 무왕은 인안, 아들은 대흥입니다. 그는 당나라하고 곧바로 화해를 하고 외교 관계를 맺었습니다. 문왕은 그를 좋아하니까 싸움을 싫어하죠. 문치의 왕이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황상이라고 불렀다. 황상이란 왕보다도 격이 높은데요. 스스로를 중국과 맞먹는 황제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는 불교의 전륜성왕이라는 글자를 가져와서 나도 위대한 왕이 되겠다라는 포부를 내비쳤는데요. 발해가 불교 국가이기 때문에 전륜성왕이라는 단어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는 수도로 원래 할아버지 대조영이 동모산에서 만든 이 수도를 중경이라는 데로 옮겨왔다가 이후에 두 번째로 상경으로 옮겨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동경이라는 곳으로 다시 갑니다. 이 세 개의 수도로 천도했다라는 거 문왕의 치적이 시험에 꽤 자주 나오기 때문에 빈출 1, 2등급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중국과의 관계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외교가 이제 무난하게 국교로 넘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중국도 그래 독립된 나라다 발해 국이다 해서 발해 국왕으로 표현을 바꿨다라는 거. 발해는 이제 당나라의 속국이 아니다라는 것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신라와도 발해와 화해가 되니 당연히 좋은 사이가 되었고 태백산줄기를 향해서 경주로 오는 신라도가 개척되었다라는 것도 시험에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자, 일본과의 관계는 더더욱더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고려라고 고려, 발해와 같은 의미로 사용했고요. 나는 하늘의 천손이다, 하늘의 후손이다라고 자부심을 드러내고 스스로를 고려왕이라 했더니 일본에서도 발해왕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고려왕에게 편지를 띄웁니다 해서 독특한 이름이 나왔습니다. 자, 결론 삼아서 무왕은 앞에 고려라는 이름과 부여라고 하는 풍속을 이어받았다고요. 여기 보이는 국서에는 천손이라는 단어와 고려왕을 자칭했다라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게 포인트가 되니 잘 비교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개 문제 만나보겠습니다. 제2대 무왕은 산동 지방에 수군을 보내서 어느 나라를 공격했죠? 네, 산동 지역 중국의 네, 한 글자 당나라가 되겠죠. 두 번째 빈출 1급입니다. 무왕에 의해서 장수 누가 산동지방 덩조우를 공격했죠? 자, 세 글자 이름 성이 장씨입니다. 장문휴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시험에 12번 나온 빈출 1급입니다. 자, 무왕과 문왕에 대해서 잘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연표 중심 써머리 만점 한국사 발해 후기편을 만나보겠습니다. 자, 발해는 앞서 고왕, 무왕, 문왕 찍고 10대 선왕에 이르러서 중흥기를 맞이하는데요. 중간에 끼인 왕, 5대 성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왕은 딱 한 가지 치적이 있는데요. 문왕이 동경으로 왔던 것을 다시 상경으로 천도했다라는 내용이 시험에 몇 차례 나왔습니다. 자, 동경에서 상경으로 재천도했던 왕은 성왕, 이전에 상경에서 동경으로 왔던 왕은 문왕,
이 두 가지가 시험에 함정으로 많이 나오니 특별히 유념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10대 선왕. 이 선은 우리가 야구선수 선동열 베풀선입니다. 대조영의 동생 대야발의 직계라는 게 어렵게 시험에 한번 나왔고요. 그는 근흥이라는 연호를 사용하고 있었다. 문왕은 대흥인데 비해서 근흥, 이름이 비슷하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영토를 확장했는데요. 주변에 말갈 세력을 이번에 전부 다 집어먹었고요. 요동 지역으로 진출했다. 요동은 고구려는 광개토왕, 발해는 문왕, 무왕이 아닌 선왕 때라는 거 매우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남쪽으로 드디어 신라와 국경을 맺고 보니 발해는 이때 최대의 넓은 영토를 가졌다. 고구려의 광개토 장수왕, 문자왕 때부터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가졌던 왕은 발해의 선왕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자, 그는 이 넓은 땅에 5개 수도 5경과 15부, 오늘날 말하면 도가 15개입니다. 62주, 62개의 영역으로 이 넓은 땅을 쪼개어가지고 통치를 잘했다는 겁니다. 지켜보던 중국에서 해동성국이다. 야, 우리보다도 더 잘 나가는 네가 제일 잘 나가. 해동성, 성이 전성기, 잘 나간다는 뜻의 나라 이름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대 애왕이 되면 슬플 애, 눈물을 흘렸다. 왜? 나라가 망한다는 얘기죠. 저 서북쪽에 거란족이 야유라 복이라는 사람이 추장이 돼서 나라를 만들고서 916년에 건국 후 10년 만에 발해를 쳐들어왔는데 발해가 속절없이 며칠 만에 문 닫고 말았다. 패배했다. 의상실입니다. 당시의 세자 대광현은 나라를 잃고 나서 남쪽으로 한반도의 왕건을 찾아가서 귀순했다라는 것도 미리 기억해 둠직합니다. 자, 2개 문제 만나보겠습니다. 발해의 10대 선왕은 중국 어느 지역까지 진출했다고요? 네, 중요합니다. 바로 요동입니다. 광개토왕의 요동, 고왕과 문왕이 아니라 선왕 때 차지했다. 헷갈리지 말아야 되겠고요. 선왕 때 지방행정구역을 무엇이라고 불렀죠? 5개의 수도 5경, 15개 15부, 62주라고 불렀다. 여러분 이 3가지 키워드 꼭 기억하는 거 시험에 무려 20번 나온 빈출 단골이 되겠습니다.